이 0.8%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무역 갈등 혹은 긴장감, 불확실성, 이게 나름 4월 초 중순에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국면인데, 그런데도 0.8%로 전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관세 외에 다른 수단이 바로 환율이고요. 바로 외교 안보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없느냐? 또 있어요. 금리 인하하고 싶어 해요. 감세 정책을 가동해요. 또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걸 요구해야 됩니다. 환율 절상 압력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원한다. 뭐를 원해야 될까요? 통화 스와프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이거만큼은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칠판 앞에 지금 넥타이를 좀 풀고 섰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국 경제 제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KDI의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사실 3개월 전에 이 보고서가 발간됐을 때만 해도 한국 경제는 그래도 1.6%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0.8% 전망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KDI 경제전망 이 연구진이 이렇게 있는데 한 25명 정도 이렇게 있고, 경제전망 실장님이 계신데 정규철 실장님이시죠. 저희 채널에 얼마 전에 출연하셔서 저랑 토론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도 정 실장님한테 좀 통화를 하고 이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 의미와 뭐 글로 표현하지 않은 소감 말씀도 여쭤봤는데, 그 말씀도 한번 담아서 이 0.8% 제로 성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률을 한 1980년도부터 쭉 나열했을 때 경제 위기를 한번 쭉 겪었던 게 이때 마이너스 1.6% 성장했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흐르다가 1997, 8년 IMF 외환위기가 왔었죠. 그때 역시 고성장세를 유지하다가 한번 또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또 이렇게 운영되다가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운영되다가 상당한 충격을 이때 경험을 했는데, 이때가 0.8%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 경제가 내려오다가 24년 또 상당한 조정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0.7%의 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현재 2025년 경제를 또 0.8%로 전망한 겁니다. 이게 그냥 팩트예요, 팩트. 팩트를 제시해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한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숫자는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현대 경제사에 들어온 이래로 3번의 역성장을 한 겁니다. 3번의 역성장이고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그리고는 지금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인데, 이 0.8%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제가 GDP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 오피셜 클럽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GDP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이 단어는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나름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본 것이다.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지표 하나로서 그 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주실 때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것. 저는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께 해드려요. 근데 그 숫자가 0.8%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위기 3번, 4번을 제외한 성장률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제가 23년 경제를 전망할 때 2023년도 어려운 경제가 온다. 소위 경기 침체 국면에 온다.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했고 4번의 경제 위기. 4번의 경제 위기 다음으로 1.4% 성장을 하니까 23년은 이것은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때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이후 더 낮은 성장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성장의 의미, 바로 여기서 심각한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있게도 상호관세가 발표된 4월 초에 상호관세가 발표된 그 시점 이후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이 KDI의 전망은 5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5월 중순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5월 중순에 나온 상호관세가 발표됐고 이래로 또 완화되는 국면, 미중 간에 또 무역 합의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하고도 협상을 할 것 같고 무역 갈등 혹은 긴장감, 불확실성 이게 나름 4월 초 중순에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국면인데 그런데도 0.8%로 전망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먼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로 성장인가? 그걸 좀 뜯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성장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GDP의 증가율이 작년 GDP보다 올해 GDP가 고작 0.8%밖에 안 증가해 이 뜻이에요. 근데 GDP 증가율이 이렇게 낮은 건데 그 얘기는 곧 GDP는 크게 뭐로 구성된다? 소비, 이제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죠. 근데 왜 이걸 다시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여기 담겨 있죠. 여기서 굳이 따지면 이렇게까지를 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내수 경기가 지금의 관세 전쟁이 전개되고 관세 전쟁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세 전쟁의 정도가 격화됐다가 완화될 뿐 관세 전쟁은 계속 가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내 관세 전쟁은 계속된다. 근데 관세 전쟁은 계속되지만 또 한 가지 나머지 카드들이 있어요. 그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율 전쟁이나 저는 이거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안보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미란 보고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만 미란 보고서에서 담겨있는 그 표현으로는 디펜스 엄브렐라. 왜 미국이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안보 우산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경찰이 되어야 되느냐? 경찰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찰이 되어주니 피를 내라. 방위비 지출을 더 늘려라 라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아니면 방위비 더 낼 거야 아니면 내 요구사항을 들어줄 거야 하면서 또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카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관세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어떤 산업에 더 많은 신규 투자를 단행할지 가로막히는 거예요. 신사업 진출을 할 수도 없어요.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신규 R&D 투자를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좀 지켜보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어떻게 더 지금 100km/h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곳을 만났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잠깐 멈췄다가 안개가 다 거치면 그때 속도를 내자. 바로 이런 겁니다.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돼요.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역시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채용이 위축됩니다. 더군다나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가 많은 완제품 생산 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을 데려오는 건데 데려오는 과정에서 데려오려고 움직이는 것인데 데려오는 과정에서 국내에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확실성까지 있으니까 신규 채용이 줍니다. 그래서 KDI가 취업자 증가세, 취업자 증감이라는 지표를 기존에 16만 명이 증가하다가 이제 8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그리고 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이게 우리 경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투자가 위축되니 이게 뭐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고용에 영향을 미쳐요. 고용은 투자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돼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다 위축돼요. 그러니까 고용이 위축되는 겁니다. 고용이 위축돼요. 그러면 뭐가 줄어요?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 소비는 뭐의 변수니까? 소득의 변수예요. 소득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소비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 플러스 알파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소득을 뭐가 결정져요? 고용이 결정져요. 근데 그 고용은 왜 불안해요? 투자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트럼프식 무역전쟁이나 알 수 없는 여러 막 미국 우선주의적인 그런 정책 방향들이 대외 여건을 악화시킨다.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을 악화시킨다. 이렇게만 가정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은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완제품 제조기업들을 이동시키려 하고 불확실성을 계속 야기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소득, 소비로 연결돼서 소비 투자가 주는 겁니다. 거기에 수출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가 내외수 동반 침체 상황을 당면에 있고 그 성장률, GDP 증가율이 말 그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재현하는 모습이다. 근데 이것은 지출 항목별로 제가 본 겁니다. GDP 증가율을. 근데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거시지표라고 한다면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GDP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업도 있고, 그죠?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그죠? 또 농업도 있고, 여러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업도 뭐 금융, 컨설팅, 유통 등등등등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산업들로 구성이 될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억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꺼내들고 싶은 이야기는 더군다나 우리 한국 경제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현상, 우리나라가 1970년에 한번 14.9%의 높은 고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성장세가 계속 주춤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성장세를 끌어올려야 된다. 물론 뭐 정부가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 어떤 정부냐 그것은 국민에 의해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입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가 상대적으로 성장과 분배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고 역시 성장과 분배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보는 성장과 분배가 만약에 충돌할 경우 가급적 분배에 더 초점을 두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충돌할 경우 보수는 조금 더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구사한다라고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성장, 분배 모두 중요합니다만 마치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린 구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양극화 이슈에 대해서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 이게 우리가 5천만 국민이 함께 살고만 있지 둘로 쪼개져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도 갈라져서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의견을 드린다면 성장이 정말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세계 경제가 약 3.5%씩 성장해요. 근데 한국 경제는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내어주는 개념인 거예요. 계속 내어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역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제로 성장의 의미는 역성장을 뜻합니다. 세계 GDP가 3.5%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역성장한다는 걸 뜻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준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저성장은 굉장히 위험한데 마치 비유를 한다면 피자 한 판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까? 너무 가진 자들이 한 판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조금만 가져가게 되는 이 구조를 바꾸자. 이게 분배 정책이죠. 고르게 가져가게 하자. 근데 피자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고르게 나누려 하더라도 고루 나눠지기 수는 있어도 모두가 같이 1인당 가져가게 되는 피자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피자 자체를 사이즈를 키우자. 그러면 이게 성장 정책이죠. 피자 사이즈를 키우면 그러면서 적절한 분배 정책을 같이 고민한다면 한 명 한 명의 가져가게 되는 피자 양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리만 한다면 우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적인 변화. 기존 산업에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구상이 쭉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려도 1시간 갈 건데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2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를 막기 어렵다면 순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3대 인구 구조 변화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인 변화와 대응이 역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위 경제 구조를 변화해야 됩니다. 경제 구조. 경제 구조는 어떤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이 총 GDP인데 그동안에 너무 무역 의존도에 수출에 의존해서만 성장했었다. 그럼 내수를 키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를 키울 수 없다면, 내수도 키워야 됩니다. 내수를 키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세계가 우리 기업을 뺏어가려고 고민하잖아요.
뺏어가는 만큼 우리나라의 제조기지를, 우리나라의 혹은 어떤 특수한 기술 집적 단지를 조성해서라도 특화된 규제 완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베너핏을 제공해서라도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 구조를 바꾸고 내수 중심으로,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바꾸고 여기 보시는 외수도, 수출도 수출 구조를 또 바꿔야 됩니다.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경제 구조, 수출 구조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특정 산업 섹터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너무 그 특정 산업 섹터에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수출은 호재고, 그 산업 섹터가 기울면 우리도 기우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유망 수출 품목들을 계속 개발하고 일궈 나가야 된다라는 제품 관점에서의 수출 구조 변화. 두 번째는 미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가량이 미 대중이에요. 그러면 미중 간에 계속 싸울 건데, 그러면 그 계속 싸우는 것에 우리 경제는 계속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수출 대상국, 수출 제품과 수출 대상국이라는 관점에서의 구조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 밖에 제가 잠재 성장률 말씀을 드릴 때,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역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더 집중돼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특히 내수뿐만 아니라 순수출을 괴롭히는 그 대외적 환경, 이게 녹록치 않은데 25년 하반기에는 환율 전쟁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트럼프의 섬뜩한 다음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관세 전쟁이 격화됐다가 완화됐는데, 격화됐다가 완화되면 이제 끝인가? 트럼프의 정책 구상은 이제 없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구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내내 휘둘렸잖아요. 특히 4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상호관세 발표하고 발효하고 미중 간에 격돌할 때 소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때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가 보다 하는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미중 간의 합의도 있고 또 여러 국가들과도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나 보다,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것인가? 아니죠. 제가 그런 면에서 다음 계획을 이해해야 된다. 정치와 경제가 이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국제 정치의 혹은 국제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경제가 휘둘리기 때문에 다음 트럼프의 구상, 정말 섬뜩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문제인식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크게. 하나가 무역적자, 이거 어쩔 거야. 두 번째는 재정적자, 어떡할 거야. 이 두 가지 적자를 우리는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이 쌍둥이 적자 어떡할 거야. 문제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인식이 있어요. 재정적자 해결하자, 무역적자 해결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있겠죠.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 알려진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이게 관세. 그럼 관세 외에 수단이 없느냐? 또 있어요. 관세 외에 다른 수단이 바로 환율이고요. 또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디펜스 엄브렐러, 바로 외교 안보입니다. 그 밖에 이것으로 대외국에 대한 견제장치, 협상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주로 수단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없느냐? 또 있어요. 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하고 싶어 해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감세 정책을 가동해요. 또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성 무역적자국이에요. 내내 무역적자입니다. 그럼 무역적자 상황이 야기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어때요?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혹은 다른 나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무역적자 상황이 야기된 그 이유가, 이 문제가 야기된 그 원인을, 이거 중요합니다. 원인이 뭐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환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이 환율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려보면 미국이 만성 무역적자인 이유가 강달러 때문이다. 강달러 환경 속에서 무역적자를 감당하긴 유리해요. 다른 말로는, 그죠?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기는 유리해요. 달러 가치가 강하니까. 다른 나라로 유학 가거나 다른 나라로 관광 가기도 유리해요. 자국 통화 가치가 높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제조기지를 운영하기에는 불리해요. 수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공장을 자꾸 어디다 둬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뭔가 어거지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겁니다. 재정적자예요.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무역적자가 결국 재정적자를 야기해요. 이 같이 연결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환율을 해결해야 된다. 강달러가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강달러가 문제라고 인식한 것을 추론케 해주는 게 미란 보고서죠. 그 미란 보고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환율입니다.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수단, 환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야, 위안화 가치 올려, 절상해, 한국 원화 가치 올려, 그럼 다 말 듣습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도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싶은 건데 그냥 절상해라는 요구만 한다고 해서 절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수단들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을 가동하는 겁니다. 관세를 이만큼 부과해버리고 너네가 만약에 내 말 들어주면, 다른 말 들어주면 관세 완화해줄게. 역시 나 어떤 나라들은 안보로 엮여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또 중국처럼 안보랑 엮여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마다 달리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동맹국들은 안보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펜스 엄브렐러,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왜 다른 나라들은 내가 너네 나라들 다 지켜주고 있는데 왜 국방비 분담하지 않느냐, 더 내라, 안 낼 거면 이렇게 해줘 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수단은 됩니다. 적어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경제 안보 네트워크이라고 했죠. 같이 가져가겠다.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져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죠. 환율 올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도 있지만 원인도 환율이지만 관세 전쟁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특히 트럼프 1기 때 그걸 경험했어요.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전개될 때 미국이 계속 관세율을 올리고 했거든요. 약 20%까지, 21%까지 관세를 올렸거든요. 대중 관세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위안화 가치를 더 절하했어요.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니까
관세가 올라가지만 또 역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관세 올린 것에 대한 수입업자의 부담이 상쇄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 전쟁의 구조를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과 싸울 때, 중국이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다고 할 때, 둘이 싸운다고 할 때 결국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 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 미국에. 세금을 내지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상대적으로 수입하기가, 달러 강세가 야기되면 그 관세가 올라가겠지만, 세금은 올라가겠지만 그걸 상쇄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지겠죠. 실제 그렇게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환율이지만,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야기한 원인도 환율이지만, 강달러지만, 역시 관세정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게 또 역시 환율이다. 그래서 관세정책과 외환정책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안보정책까지 가동해서 세계 많은 국들한테 압박을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것들은 무엇이냐? 대내적인 정책들이죠. 통화정책에 자꾸 관여해요. 금리 인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왜 금리 인하라고 해요? 금리 인하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금리는 돈의 가치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사실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계속 그대로잖아요. 25년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어요. 계속 4.5%를 유지해요. 근데 시중금리는 계속 급변동하죠.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다 따로따로 급변동하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이들만 급변동할까?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10년물 금리가 과도하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만약에 절차적으로 내려간다면, 3% 정도의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내려간다면 시중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경로로 갈 겁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뭐 하겠다? 결국 환율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역시 감세 정책은 뭐야? 또 이 관세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재정 적자를 또 축소시키죠. 세수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 감세 정책,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겨라라고 하는 압박을 가동하기에 감세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쪽에서 공장 질까, 이쪽에서 공장 질까, 어디에 공장을 질까를 고민할 때 미국은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아? 매력적으로 느끼겠죠.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는 게 환경정책. 트럼프 일기 때도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고,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는데, 트럼프는 2기 때 첫 번째로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환경오염에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일이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너네 나라에서 제조기지 운영하려면, 공장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압박이 뭐냐면요. 기업 입장에서의 압력. 일단 제조단지를 운영한다.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많아요. 그럼 그 전력 사용량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스스로 재생에너지로 자가발전하라 라는 압력이 있어요. 1번.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해요. 세 번째는 CCUS라고 합니다. Carbon Capture, Utilize
and storage system.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에 모래가 같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름막을 설정해서 이걸 따르면 커피와 모래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장 굴뚝에 CCUS를 설치하면 이산화탄소만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걸 CCU라고 합니다. CCU, 포집장치. 그 CCUS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걸 어떤 특정 장소에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CCUS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제조할 때는 그런 비용 안 들여도 돼. 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하려는 거예요? 미국의 제조기지를 옮기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제조기지를 옮기면 미국에서 많은 제조기지들이 생기고 그럼 거기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영위할 수 있고 미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래도 법인세 감세를 해도 결과적으로 감세를 통해서 법인 활동이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 또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상태에서 환율마저 떨어져 준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강달러,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지금 외환시장의 변동은 이런 환율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증권시장에서의 생각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25년 지금은 미국 경제에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유리하겠죠. 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수입액이 훨씬 많은데 수출액보다. 근데 제조기지를 많이 옮겨요. 2, 3년 걸릴 겁니다. 그럼 3년 후에는 제조기지가 옮겨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조기지를 왕성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이제는 약달러가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여정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조기지도 미국으로 이동하고 약달러 환경을 만들고 미국은 수출국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도 해결하고 재정적자도 해결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단기간 안에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다? J커브. 좀 인내심을 가져라. J커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J커브라고 얘기합니다. J커브를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J가 이렇잖아요. 단기간 안에는 우당탕탕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조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그 상태에서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주면 미국에서 제조가 활발해지고 그때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야기한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60만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정말 역사상 최대치로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다음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여러 정책들을 가동해서 압력을 상대국에게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가 급변동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럼프는 이런 섬뜩한 다음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세계 주요국에 대해서 압박을 취해 나간다. 잠깐 정리해 본다면 트럼프가 압박을 취해 나갈 그 수단들, 트럼프의 정책 수단, 이걸 policy means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책 수단에는 첫 번째가 관세가 있지만 그 밖에도 환율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방위산업 혹은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도 방위비 지출 더 내라 하는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게 3대 압박 카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아마도 감세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을 역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을 가동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환경 정책이라든가
각종 정책 드라이브들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앞에 말씀드렸던 J-커브, 상당 부분의 인내를 하고 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로 이야기를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개념적 질문을 주시는데 강달러가 좋아요? 약달러가 좋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개념적 질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달러가 좋을까? 약달러가 좋을까? 강달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약달러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강달러가 좋다, 약달러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은 강달러일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립니다. 왜? 다 달러로 외화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 누구죠? 수출업자죠. 수출업자는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좋은 거죠. 강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근데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높으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다는 뜻이는데 낮은 원화를 가지고 비싼 물건을 사와야 된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정확히 구분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수출업자입니까? 수입업자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수출업자입니까? 수입업자입니까? 수출업자이고 수입업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수입업자는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을 들여다보면 대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은 국내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수출을 이끌기 위한 품목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부분품들을 수출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있다. 그럼 1차 벤더사, 이걸 협성회라고 하죠. 협성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1차 벤더사만 있느냐? 2차 벤더사, 10차 벤더사까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일수록 원자재나 부품을 사와다가 가공해다가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규명 짓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수출업자가 강달러를 좋아하고 그 수출업자들은 주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도 수출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좀 좋겠죠. 산업별로도 다르지만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이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 주력 수출 품목들은 내수 시장이 커요, 외수 시장이 커요. 외수 시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강달러일 때 수입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만큼 수출하는데 가져올 수 있는 효용이 크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웃냐 누가 우냐 그걸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어제 데이터를 쭉 봤더니 미국 상무부 들어가면 데이터를 1900년도부터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그 1900년대 혹은 1950년까지의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부터 통계가 기록되고 있는데 미국은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을까?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만성 무역 적자국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죠. 그러면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무역 적자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경우 무역 적자를 트럼프는 해결하자라는 관점인 거고 이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 때문에 또 재정 적자가 야기된다 라고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인 것이고 기존
무역 적자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생각하는 거야? 무역 적자가 당연한 거야. 그럼 뭐가 유리한 거야?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유리한 거죠. 수입하기 유리한 거죠.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물건을 사올 때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유리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근데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고 흑자국이 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 재정 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는 흑자국이 되는 순간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쭉 건너와서 환율로 와야 됩니다. 환경으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는 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안 하고자 할까?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겠지만 트럼프가 주창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산업이 뭐예요? 바로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 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미 2020년부터 미국은 그 원유와 석유 제품,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순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수입액도 많지만 수출액이 더 많아진 게 2020년부터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이게 왜 있게 됐어요? 셰일 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셰일 혁명 이후로 미국 자체적인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하겠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겠다라고 가정한다면 환경정책,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환경정책,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나라이고 싶어. 그래야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이미부터 미국은 원유 혹은 석유 제품의 순수출국이 되었는데 이제 에너지 개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2년, 3년 후에 많은 제조기지도 옮겨가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산유국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산유국이 되려면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미국의 많은 생산기지를 옮겨오게 하니까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나라들과 싸움을 할 때 이런 싸움들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한테 너 그러면 원유 우리나라한테 사다 써 라고 하기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더 사올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소비 지출을 한 달에 500만 원 한다, 300만 원 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300만 원 소비 지출 항목 중에서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400만 원 소비 지출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근데 300만 원 지출하는데 그 300만 원 지출 중에서 기름을 너 어디서 쓰니? 주유소에서 10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 그 100만 원어치 기름을 어디서 넣니? 저희 동네에서 넣어요. 너네 동네 말고 우리 동네 와서 넣어주면 안 돼? 이건 가능하잖아요. 300만 원 지출하는 가정이 400만 원 지출하기는 부담이 되지만 이미 지출 항목 내에서 그 지출 항목을 다른 나라에 중동 원유를 쓰고 있거나 혹은 뭐 러시아 원유를 쓰고 있거나 하는 나라들이 미국에서 일정 부분으로 대체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한테 무역 균형을 만들어 달라, 토털 리셋을 원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재균형을 꿈꿉니다. 그 완전한 재균형을 꿈꿀 때 우리 에너지 개발 사업 많이 하고 있고 에너지 수입해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역 적자가 해소될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구상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러면 환율도 역시 약달러 환경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이 환율을 건들고 상대국 통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요구를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원유와 혹은 천연가스나 혹은 뭐 석유 제품들을 수입해다 쓰기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을 가지고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율을 어떻게 압박을 취할 것인가? 환율 압박은 어떤 식으로 단행될까?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압박은요, 통상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2의 플라자 합의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올 수 있지만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랑 똑같은 형태의 합의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어떤 합의였어요? 플라자 합의는 다자간 협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들, 일본 재무부 장관도 오고 독일 재무부 장관도 오고 또 미국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영국 재무부 장관이나 재무장관 5명을 초대해서 일본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소위 기축통화국들끼리 모여서 야, 마르크화 올려, 독일 마르크화 올려, 엔화 가치도 올려, 2배로 올려, 이런 것을 다자간에 대놓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WTO 체제에서 많은 국가들이 너 환율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 너는 환율 조작국이야. 한국 환율 조작 후보국이야. 라고 계속 지정하고 있으면서 대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자간 합의는 아니다. 다자간은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환율을 압박을 취할 것인가? 개별적이 될 겁니다. 개별국별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우리 환율 협상 합시다 라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사화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증권가에서 추측하는 거예요. 미란 보고서 봤더니 환율 절상 압력 취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구상을 보니까 환율 절상 압력 취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을 삼았을 때 많은 국가들이 너 관세율 한국은 0.7% 부과하고 있다고 거의 무관세네? 그러면 어떻게 25%의 관세율을 상호 관세로 부과하겠습니까? 그 밖에 나머지 관세가 아닌 장벽, 비관세 장벽들을 활용해서 우리 미국산을 수입하지 않고 있고 한국산을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비관세 장벽을 쭉 나열했는데 나열했을 때 1번이 뭐였습니까? 환율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더 유리한 수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근래 들어서 특히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의 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절하된 그 통화가 또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도 만났을 때 원화 가치 끌어올려 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개별국과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이고, 그 추측하는 것은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거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요구사항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증권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원화를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나라 통화를 갖고 있어야겠구나. 달러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달러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약달러화 되는 것이죠.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환율 협의를 하는데, 환율 압박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1년에 2차례 미국에서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보고서가 뭐죠? 환율 보고서. 환율 보고서가 1년에 2차례 발간됩니다. 역시 25년 6월에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라고 규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환율 조작 후보국이다. 워치리스트에 포함시켜 왔어요. 그런데 6월에 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명시가 되거나 환율 조작국이 후보국으로 안 되어 있던 나라들이 또 몇몇 국가들이 들어서면 또 외환시장이 급변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관세를 또 올리거나 비관세 장벽, 각종 조치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안 해야 되겠구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또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 중에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는데 구두 개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제하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환율 조작 후보국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압박 카드가 분명히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후보국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환율 조작 후보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 않도록 노력하는 게 뭐예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200억 달러 이상 하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해요. 외환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한 가지 기준에 부합해요. 그리고 전체 GDP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2%를 초과하면 환율 조작국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다? 그럼 환율 조작국이고 두 가지만 갖춘다? 환율 조작 후보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 후보국인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들이 환율 보고서상에서 검토를 했을 때 환율 조작국 혹은 환율 조작 후보국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개별국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GDP에서 40%를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근데 지금 미국은 세계 GDP에서 26%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과거에 지금도 세계 패권국이고 100년 전에도 세계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나 100년 전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지금의 패권적 지위는 다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중이냐 이런 말씀 하실까봐 참 걱정되는데 그렇게 생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미냐 친중이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구분이 없는데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친중이다 친미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여러분 예를 들면 22년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말 들었어요? 전쟁 멈추라고 했는데 말 들었어요? 경제 제재 가할 테니까 전쟁 멈추라고 했는데 말 들었어요?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시킨다고 했는데도 계속 전쟁했잖아요. 전쟁 안 멈췄잖아요.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패권국입니다, 미국이. 그러나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강한 견제 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과거의 중국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 상호관세 발표할 거야. 그리고 보복 조치하는 나라에게는 엄청난 보복 조치를 할 테니까 그런 보복 조치는 단행할 생각도 하지 마. 라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호관세를 발표한 다음날 중국이 그것에 맞보복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수준의 패권을 갖고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과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미국으로 찾아갔어요? 워싱턴 DC에서 만났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역 합의하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디서 했나요? 제3국에서 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잖아요. 그거부터가 이게 과거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패권적 지위가 상당 부분 과거보다는 떨어진 상황 하에서 어떻게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겠습니까? 다자간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공동 대응한다 하고 움직이고 있고 유로피언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좋은 호의적 감정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 내 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게 물밑에서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 개별국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압력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대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걸 요구해야 됩니다. 환율 절상 압력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원한다. 뭐를 원해야 될까요? 통화 스와프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세계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 팬데믹 상황 이럴 때만 일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화 절상 압력 가하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사준다.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역시 우리도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달러 마이너스 통장.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일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환 대외 채무가 급격히 빠져나갈 때 그것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칠판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편에 걸쳐서 이루어진 강의니까 혹여나 이 3편만 보신 분들은 1, 2, 3편을 고루 보신다면 전반적인 세계 경제 또 정세 흐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